현업중개실무전수입니다. 자,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토지 중개 시, 특히 나대지 중개 시 놓치기 쉬운 특약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토지 중개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잘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설명에 맥을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설명드리고, 그 이론을 실무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사례로서 그 다음에는 그 도로에 있는 건축성에 대한 특약 적용,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큰 틀, 핵심 맥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토지 중개 잘하기 위한 방법. 자, 일반적으로 토지 중개는 어렵다고 합니다. 토지는 우리 생활과 좀 덜 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살고 있고 생활하므로 매일 접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가는 또 물건 살 때 왔다 갔다 상가를 보고, 또 상가 사서 임대도 놔보고, 그렇죠. 그렇지만 공장, 창고 이것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접하니까 일반인이나 그 다음에 공장, 창고를 중개해보지 않은 중개사는 진입장벽이 있고 어려워요. 토지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 다닐 때, 차 타고 여행 다닐 때 밖에 논밭 토지 한번 보고 그 정도, 실제 또 거래할 기회, 경험이 잘 없고 그런 경우에는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접하지 않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를 중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 공법,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예전에 기본적으로 다 배우셨죠, 그죠? 이 부동산 공법의 이론들, 이것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전에 이론까지는 배웠는데 실제로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대부분 실무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그것을 알면 된다 이거예요. 부동산 공법은 대부분 다가 거의 대부분 토지 쪽에 관련이 됩니다. 토지 규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의 토지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까지, 건물까지 이론을 안다면 더욱더 중개하는 데 날개를 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토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국토법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 규제 법률들이 약 한 150가지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규칙까지 포함하면 약 400개 가까이 돼요. 그런 법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이거예요. 규제사항들이.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법의 이론을 실무에,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하긴.
자,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 대행 용역사들조차도 이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공법 이거를 이해를 다 못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또 이 수많은 부동산 공법 이 규제들이 여러 행정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담당 전담 업무가 또 어려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법에는 자, 기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사항이 1개 또는 2개라면 예외 사항은 10개에서 15개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사항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외 사항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또 자, 토지 이 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임새라고 하죠. 용도. 어느 땅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모든 국토의 용도가 다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 하죠. 국토계획법이 있는데 이 조문들을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론을 이해하고 실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실제 계약을 해보시고 계약을 해볼 때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 공법에서 내용이 접목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 사항이 있고 예외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자,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은 우리가 공법 시간에 주거, 상, 공, 녹 이렇게 했잖아.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요까지 도시지역에서 주상공 요까지는 어떻게 여기 있는 토지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대부분 기본 사항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도시지역의 녹지부터 관농자까지는 비도시지역 녹지 포함해서 이런 예외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토의 주상공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한 4%밖에 안 된다. 그 외에 나머지가 96% 정도가 어떻게 녹지하고 관농자의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주상공은 기본사항, 이 부분들은 예외사항. 그래서 어렵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법의 자, 기초 상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국토이용 체계 이런 것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법 물건별 계약서 작성 토지 물건 확보, 광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 시에 어떤 건축 관련 기본 지식을 알면 날개를 단다고 말씀드렸어요.
국토 이용 체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허가청의 법률 관계. 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시행규칙,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 다음에 자치법규에는 뭐가 있나요? 조례와 규칙이 있고, 여기 또 판례집, 예를 들면 또 지침, 이런 것들. 자, 법률은 뭔가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 자치법규. 자, 여기서 국토 이용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 일임해 놓은 것이 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계획이라고 했어요. 국토종합계획.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통 도시군계획이라고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우셨잖아. 그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 부분 관리계획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속력이 있다, 이런 거 배우시죠. 그죠? 관리계획에 이제 들어가면 용도 지역하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자, 우리가 거의 토지 중개를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고 주상공이 있고 녹지 있고 관농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사항 적용하고 여기에는 어떻게 이해사항을 적용한다 했잖아. 그죠? 자, 기본적인 계획은 여기에 적용된다. 국가 계획에.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시골 비도심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 어떻게 지자체 조례 자치법규에 일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약할 때는 어렵다 이거예요. 도시지의 주상공은 어때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상수도, 하수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고 도로의 관계, 접하는지 여부 그 정도만 하고 기본 특약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 녹지부터 비도심 지역은 이런 조례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일임을 다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자체 조례로 자치법규로 다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예외사항들이 많고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토지 계획 이용 확인서를 보시고 그 도시 개발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자주 찾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가능한지 반드시 이런 부분에 중개를 토지를 할 때는 확인을 하셔야 한다. 자,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 또 한 가지는 자, 건물이 이래 있으면 건물에 자,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두 가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이거는 뭔가요? 우리 공부 시간에 배웠죠.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 적시 이런 관계 있잖아요. 토지 형질 변경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재량행위, 각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건축허가 이거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만 만족하면 어떻게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이 개발행위는 공무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매수인이 인허가 관계를 확인하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우리 특약반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개발행위 대행사, 토지 설계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땅에 있는 나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설계 사무소 이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접 토지 설계 사무소에 가서 인허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설계 사무소에 가시면 어때요? 잘 몰라요. 그 지역,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만 잘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 설계 사무소에서 자, 각 행정부처에 세움터라고 아시죠? 그죠? 세움터에 도면 넣고 집어넣고 인허가 관련 서류 집어넣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 여러 군데 부서에 배포를 해가지고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각 사항에 물어보고 그래서 이것이 다 통과가 돼야지 오케이 돼가지고 인허가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이 토목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야지 이 사람이 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 조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내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하는 거. 현실적으로 자, 토지 매매 거래 물건별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하는지. 자, 여러 가지. 자, 크게 투자용으로 손님이 찾는 분이 있죠. 투자용으로 예를 들면 나대지나 아니면 농지나 임야나 자, 투자용으로 찾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 자, 이게 개발 계획이 계획을 좀 공부해서 개발이 될 것 같다. 개발 제한에서 해제가 될 것 같다. 투자용으로 찾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나대지 땅을 찾아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 매입을 하는 손님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농지나 임야를 자 매입을 해서 실사용 목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분이 있죠. 그러면 농지는 자 농사 짓고 임야는 임업 활동하고 아니면 기촌, 기농, 농업 활동하기 위해서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히 농지증 관계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겠죠. 자, 22년도부터 농지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이 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특약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 활동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전 상태로 답 상태, 과수원 상태로의 매매 계약이다. 특약으로 이래 쓰셔야 되겠죠.
이래 안 쓰시면 안 되겠죠. 전담 과수원은 어떤 이 용도로 당신이 매수했잖아. 맞죠, 그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네. 이건 진입도로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런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전 상태로 매매임, 계약임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농지나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위한 매매가 있어요. 손님이. 이거는 나대지의 건축. 농지,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어렵고. 이거는 주로 어디? 아까 이야기했듯이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에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가 토지개발업이라고 있어요. 토지개발업. 우리 중개사는 토지중개업이잖아. 그죠? 토지개발업은 토지를 미리 매입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맞춰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인이 이게 이 땅이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안 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받은 땅을 매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중개도 우리가 토지 중개업 하면서 개발업까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토지 매매 거래 유형은 우리 중개사로 봐서는 이 범위다. 이 범위 안 벗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지식이 있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현실에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약을 자꾸 해보시고 공부를 하고 계약을 해보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이론을 실무에 접합시키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도로에 접함 건축선. 이거는 뭔가요? 자, 나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나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본 요건은 뭔가요?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필수 요건. 도로 관계 이겁니다. 그러면 자 도로 볼게요. 도로의 접함. 자 건축법 44조에 대지는 2m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대지가 있다. 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다. 그러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도로에. 그럼 이게 2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요건이에요. 자, 예외사항을 말씀 좀 드릴게요. 예외사항은 2m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사항도 있고 두 번째는 자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유원지 등이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는 또 농지법에 따라서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등등 이런 예외사항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예외. 건축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축선의 기본사항 볼게요. 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 도로하고, 어떻게, 이게, 땅하고 접한 부분, 이게 그럼 건축선이 되겠네. 그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를 한다. 이게 건축선이다. 단, 소요너비 4m 폭에 못 미치는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 소요너비, 그러니까 4m 폭이 돼야 되는데 못 미친다. 폭이 이게 4m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 미친다. 예를 들어서 3m밖에 안 된다 하자. 이런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도로의 이 중심선 이거로부터 어떻게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4m의 2분의 1이 2m네요. 이거 2m 후퇴한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러면 3m의 중심선이라면 이게 몇 미터 되나요? 여기 1.5m 되겠죠. 이것도 1.5m. 근데 2m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2m 물러나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선 2m 물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0.5m가 되겠죠. 여기 두 개 합쳐서 2m죠. 그럼 0.5m 이 선. 자, 빨간색으로 0.5m 물러난 선. 이거를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 건축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부지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자, 이까지 우리가 지금 공법의 자, 이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땅을 매매할 때 이제 실무에 접해야 돼요. 접목을 시키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매수하고 난 뒤에 땅 주인은 자, 땅이 여기에 건축선이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상에 큰 손해가 발생되죠. 맞나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예외사항. 예외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외사항들이. 자,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비도시이면 예외사항 용도 지역이 비도시이면서 면지역에는 4m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조례들이 많아요. 자, 비도시 하면 뭡니까? 관농자에 읍면동이 있는데 면지역에 이럴 때는 안 해도 된다. 4m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잘 따지면 왜 그런가 하면 면지역이고 비도시면 어떻게 자 건물 큰 뭐 상가주택 원룸주택 어떻게 그렇게 질 일이 많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이런 예외사항이 있고 별별 다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건축물에 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3m라도 물러나지 않은 건축선 이거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 요건으로 또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된 경우는 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물러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물러나는 이유. 나중에 향후 이 4m 되죠? 4m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로 내주고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건축선을 후퇴가 한다 이거예요. 도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또 뭐 있나요? 4m 미만이라도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 공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예외사항이 있고. 또 비도시 지역에 동과 읍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또 4m, 2m 이런 4m, 2m 이거 관계 이거를 기준을 완화한다. 그런 예외도 있고 또 현황 도로 아시죠, 그죠? 근데 실제 어떻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현황 도로잖아요. 현황 도로로서 도로 관리 대장에 등재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 주의할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 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황 도로 이용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4m 안 와도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법상 제방도로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별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예외사항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시골 비도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건축선이 뒤로 물러나서 면적이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에 자, 여기에 건축할 면적이 줄어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줄어들면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면 원룸주택, 상가주택을 작게 짓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막대한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주인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가 특약으로 반드시 알고 고지를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건물 짓는데 가설이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다.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중개사한테 띄우겠죠. 이런 특약 안 넣으면. 당연히 띄우겠죠. 모르면 생산성에 손실이 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특약으로 넣어야 됩니다. 어떤 특약? 자, 말씀드릴게요. 자, 특약 적용. 그러면 본계약의 부동산은 현재 몇 미터 접해하고 있다. 현재 접하이 이부지고 도로다. 4m 안 된다. 그러면 3m다. 현재 계약의 본 부동산의 토지는 3m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 자, 건축행시 건축법 46조에 의거 건축선 규정에 따라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물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일정 면적이 도로에 편입된다. 편입되고 이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이 이 부분을 제하고 산정된다. 이것을 매수인이 확인한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 자, 현실에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특약을 넣어줘야 한다.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자, 모든 공법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부 시간 공부는 그냥 후퇴한다 정도만 알지 후퇴하고 난 뒤에 파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실무에서 모르기 때문에 중개 사고가 나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약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특약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 우리 특약반에 특약 내용들이 쭉 있는데 어떤 특약은 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 문제가 없다. 자 이상으로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공부해야 할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전 관계, 접목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